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빗더마켓의 데이비드 황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일이 있어서 다시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해 증시의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AI 테마로 인해서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도 모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변동성도 많은 장이었고 AI 관련된 테마가 증시를 이끌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하반기에 증시에 대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채널에 영상을 올린 지가 굉장히 좀 오래돼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잡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외 주식에 더 관심이 많으시면 차후 영상을 통해서는 해외 주식 관점에서 좀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국내 증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 관점에서 영상을 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이 영상 주제는 일단 24년 하반기 증시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다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금리 그리고 환율이라고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환율이 상승할 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현재 환율의 이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기점에서 한 1388원 가격대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24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1400원까지 환율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 국내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 자본 자체가 해외 증시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하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22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율이 한 1,400원 구간 돌파하면서 1,450원 구간까지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현재는 이제 시장의 리스크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라고 하면은 결국에 11월 대선이 있죠, 미국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전쟁 리스크까지 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환율 역시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1,4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내 증시의 대응책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란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7월과 8월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고 또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부터 11월까지 정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전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 결국에 앞서서 확인을 했던 이 환율 같은 측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4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리스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것이냐? 이건 또 아닙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 그 사이에서 또 상승하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는 이제 유가입니다. 환율과 유가가 뭐 대표적인 매크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 유가를 통해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가의 관점이
관점을 보게 되면 81불 정도를 형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유가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죠. 그러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간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수요 부진이었습니다.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해소가 되면서 현재 81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굉장히 가파르게 직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한번 80불 후반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면 환율 상승과 더불어서 이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시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대표적인 수익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수익주는 영상 막바지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81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고유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80불 후반부 혹은 90불 정도는 형성을 해줘야 고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국의 원유 재고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왔죠. 당시에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측치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유 재고가 떨어졌으니까 공급이 떨어졌다.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현재 구간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6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시 30분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원유 재고량 자체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80불 후반대의 가격대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이 고유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유 재고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오펙 플러스 있죠. 오펙 플러스. 사실 지금까지 이 유가 원유 관점에서 공급을 가장 좀 지배적으로 움직였던 단체가 오펙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에너지 패권이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오펙 플러스의 이 원유 생산량 자체가 한 27%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표가 더욱더 중요한 관점이다. 특히 오펙 플러스의 감산 조치보다도 미국의 원유 재고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적인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 지표를 봐야 되는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2024년 6월 3일 날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죠. 숫자가 여기 48.7로 찍혀 있는데 만약에 7월 1일도 이와 같은 기세를 이어가면서 좀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전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예측치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수요가 높아지니까 유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 7월 1일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국 굉장히 중요하죠. 원자재 최대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표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5월 3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예측치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결과치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5월 3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가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지배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의 무역 수지라든가 소매 판매 같은 지표를 보게 되면 모두 좀 잘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탄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 역시 상방에 대한 흐름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랑 환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텐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석유 관련된 종목이 되겠죠.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이거나 혹은 시장의 리스크가 강하게 붙어 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봐주면서 테마성을 굉장히 강하게 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방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꾸준히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말고도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 근데 이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환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해운주가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를 먹으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석유랑 해운주이기 때문에 해운주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말고도 다른 것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이 산업적인 메커니즘 더욱더 깊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이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뛰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고, 다양한 선가 지수라던가 수주 상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산업도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좀 간단하게 영상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을 하니까 말도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아니면 차후 영상을 어떤 영상을 보고 싶다, 혹은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 나는 이쪽을 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항이 이것이다, 뭐 이런 개인만의 의견을 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추후 영상 제작하면서 참고하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